결국은 자녀가 어느 순간에 도래를 합니다. 언제가? 주택을 사는 시점이 도래해요. 그러면 10년간 계좌를 다 볼 건데 한 9년 전부터 전세 보증금 보태줘 뭐 보태줘 쭉 나와요. 그때 한 번에 스노우볼이 돼서 빵 터져요. 그러면서 엄청난 증여세와 거기에 관련된 축축축축 쌓여 있었던 가산세를 한 번에 때려 맞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크나큰 고통으로 와닿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 터질 때 아주 무섭게 터지는 게 증여세 세무조사고, 그걸 대부분의 분들은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한 번 터지면 아주 세다. 50년 만에 개정된 상속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나쁜 상속인을 배제하자가 범위가 좀 늘었습니다. 뭐 이제 사실 좀 슬프지만 뭐 구하라법이죠. 예전에 이제 구하라 씨가 일어나고 나서 갑자기 뭐 평생 연락 안 하던 뭐 생모가 와서 내 재산 주라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기존엔 그게 있었어요. 미성년자인 자녀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직계 존속은 상속인 권한이 없다, 이러게만 돼 있었는데 이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제 직계 존속과 비속 그리고 배우자까지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넓혀서 아니 느닷없이 오면 오케이 X, 당신은 상속인 권한이 없어, 상속재산 받을 권한 없어 라고 해주는 거고, 하나 더 생긴 게 거기서 이제 미성년자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직계존속에서 성년의 부양 의무도 넣었어요. 왜냐하면 성년인데도 사실 부양 의무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저버린 사람은 상속인 권한이 없어 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상속법이 바뀐 게 이제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 관련된 판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이 내 부양 의무를 저버렸는지에 대한 서류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가 가이드가 없어요. 결국은 다양한 판례가 쌓여야 이 정도 하면은 이 말 그대로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 그래서 상속인에서 배제시킬 수가 있구나, 이 사람은 나쁜 상속인이라고 판결 결과가 나오겠구나, 그 범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제 상속을 좀 준비를 하는데 다툼이 좀 생기거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슬픈 표현이지만 증거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증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대부분 뭐냐면 계좌 내역이에요. 계좌 내역. 계좌로 이제 돈을 받았냐, 아니 계좌로 어떤 소모를 했냐, 부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메인으로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상속이 일어난 상속세 상담은 무료로 해준 지가 몇 년째가 됩니다. 뭐 공익의 목적으로 좀 도와주는 것도 있고 부고의 목적으로 도와주고도 있는데, 요즘은 이 상속에 대한 다툼 때문에 계좌 내역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수임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면 제가 보이는 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변호사님들이 할 일이에요. 상속에 대한 다툼은 세무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님들이 하는 업무인데, 근데 이제 변호사님들도 보겠지만 저도 크로스로 한번 좀 확인해 달라, 세무사님도 이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다, 그래서 수임 받아서 계좌 내역을 좀 뒤지는 연습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상속이 일어나면요,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 그다음에 5년 이내 상속인 외에게 증여한 내역을 세무서에서 전부 다 증여로 봐서 추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정도의 계좌 내역 보는 거는 저희에게는 속된 말로 이골이 났죠. 밥 먹고 하는 게 이거니까. 그러니까 막 찾아내는 것에 엄청 좀 뭐랄까요, 숙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내역을 전달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상속에 대한 바뀐 게 방금 말했던 나쁜 상속인 바뀌었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부모님이 아프면 봉양을 할 수 있잖아요. 꼭 형제들이 싸우는 게, 이 막내 중에 한 명이나 아니면 뭐 장남이 이렇게 막 부모님을 모셨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막 요즘은 이제 몸 불편하시더라도 건강하잖아요. 이게 정신적 치매지 몸이 망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치매인 본인의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걸 막 몇 년씩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일본에서도 그렇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막 이렇게 이제 우울증 걸리고 본이 부양을 하는 이제 자녀도, 그 자녀도 막 나이가 60살 이래요. 엄청나게 그분도 봉양을 받아야 되는 나이가 될 정도란 말이에요. 거기다 극단적으로 막 부모님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런 특별한 기여분을 인정을 이제 좀 해주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 나 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의 특별 기여를 이거 몇 억 줄게. 그래서 10억이란 자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2억을 떼서 줬어요. 너 고생했어, 2억 줄게. 그러면 이제 8억이 남은 상태잖아요. 근데 다른 상속인들이 내 거 왜 아무것도 없어? 유류분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 지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게 유류분 청구입니다. 그러면 유류분 청구할 때 8억 갖고 싸워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 2억을 다시 갖고 와가지고 10억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나 고생했다고 줬는데, 알겠어. 근데 유류분 청구 소송할 때는 다시 갖고 와가지고 이걸로 나눠. 그러니까 2억을 왜 준 거야, 그러면? 뭐 1억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걸 온전하게 인정을 해주자. 그래서 2억을 딱 빼고 8억 가지고만 이제 이 말 그대로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된다.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생긴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유류분 청구를 하면서 많이 싸운단 말이에요. 결국은 왜 나는 안 주고 엄마가 다른 사람만 다 주는 거야? 형제들만 주는 거야? 이렇게 싸우게 되죠. 그러면은 내 몫을 주라. 유류분 청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법정 상속 지분의 한 절반 정도는 주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현금이면 좀 편한데 그냥 현금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일 때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내가 유류분이 아주 낮더라도 그 부동산의 1%라도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그 부동산을 이제 팔 수가 없어요. 나머지 형제가 99% 갖고 있어도 내가 1%만 유류분 청구로 가져와 버리면 이거 마음대로 컨트롤 못 합니다. 임차인 드릴 때도 피곤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팔 때도 못 팔죠. 어떤 사람이 99%만 사갑니까? 1% 사가야죠. 그래야 온전히 그 부동산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말 그대로 서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미 감정이 엄청 극단으로 치닫아 있어요. 정말 형제간에 이제 다시는 얼굴도 보지 않을 정도로 그래 된 상황이기 때문에 1%만 갖고 있어서 너 죽어봐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피곤한 뭐 공유물 분할 같은 소송도 일어나고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게 공유물 분할 현물로 가져가더라도 현금으로 환가에서 그 정도를 줄 수 있으면 그렇게 유류분 청구를 정산을 하자. 왜냐면 그 다음에 또 소송이 일어나면서 형제 간의 완전 우애는 다 박살이 나버리니까 그런 것들 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크게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게 이제 증여를 하는 방법과 상속을 하는 방법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증여는 살아생전에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은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를 저는 많이 권해드리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집 한 채 있어도 상속세를 안 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집 한 채 있으면 서울이라 그다음에 웬만한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권역은요 거의 상속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억 단위로 나와요. 근데 그게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뭐 상속세 고민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상속세 많이 나오겠구나. 그 생각을 여러분들 좀 하셔야 된다. 말 그대로 상속세가 계속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그래서 미리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라. 그걸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같이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 사례 말씀드릴게요. 21년도에 저한테 상담을 오셨어요. 증여하겠다고. 그때 이제 여의도의 아파트였는데 그때 아파트 시세가 10억이었어요. 근데 자녀가 이제 증여세를 못 낼 것 같다. 이제 사회초년생이었어요. 낼 수는 있었어요. 근데 부담이 좀 크다. 증여세 많이 내야 할 것 같다. 이러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26년도 초에 다시 왔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얼마로 올라갔을 것 같으세요? 32억이 됐습니다. 5년 만에 10억짜리가 32억이 된 거예요. 이걸로 이제 증여를 하려고 하니까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겠죠.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거의 10억 이상 나와요. 예전에 그 주택 가격만큼 나와버리는 거예요.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란 얘기가 그겁니다. 10억대 줬으면 이 자산가치 증가된 22억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를 좀 해라.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녀가 그 부동산을 받으면 해야지만 주세요. 정말 불효자식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줘도 고마워하지 않으면 주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는 줬는데 자산 관리를 못 할 것 같다 그러면 주지 마세요. 제가 진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양도상속 증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이기 때문에 줬어요. 상가를 줬습니다. 건물을 통으로 줬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자녀가. 그래서 뭐를 했냐? 극단적인 걸 많이 했어요. 뭐 선물, 옵션, 코인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또 대출을 받았어요. 왜냐?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추가 대출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한 4년째쯤에 엄마한테 걸렸어요. 근데 이미 빚이 요만큼까지 쌓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추가 대출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시 뺏어왔습니다. 그리고 연을 끊었어요. 그러게 슬픈 일도 생겨요. 결국은 그 부동산 자산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자녀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증여세 신고 끝날 때 제가 분명 말해드려요. 수중자인 자녀분 데리고 와라. 그러면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자녀분들이 알았어 고맙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부글부글 나요. 막 10억짜리 줬는데 말씀드려요. 자녀분에게 선생님 연봉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뭐 많이 버시는 것 같다. 대기업이긴 한데 근데 솔직히 말 1억도 안 되지 않냐. 그럼 선생님
지금 급여로 세후 급여로 따지면 이거 살려면 20년 걸린다. 어머님이 이거 잘 줬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공부 좀 해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뭔지는 아시냐. 제발 뭐 공부 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자산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자산이 자산 가치가 정말 더 올라갈 건데 거기에 그만큼 상응되게 부모님에게 좀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결국 부의 이전이에요. 같은 가족이란 테두리 안에서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 말하는 게 기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간에 이제 뭐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좀 큰 금액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이게 증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오해가 쌓이는 거 유튜브에 많이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정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좋은 책자를 내보냈어요. 저도 딱 보자마자 이거 잘 썼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저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생활비나 용돈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받는 자녀가 피부양자, 말 그대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만 돼요.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때만 용돈을 받아야 돼요. 말 그대로 20살인데 제 고객 중에는 아이돌도 있거든요. 뭐 형이죠. 나보다 돈 많이 버는데 형이에요. 뭐 엄청 벌어요. 형 이러게 하고 싶은데 솔직히 나이 차이가 많아서 못 하는 거고. 그냥 그분의 아버지가 나랑 몇 살 차이가 안 나. 뭐 이런 느낌이니까. 어쨌든 뭐 20살인데 돈을 자립도가 있어서 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생활비 주는 거는 증여입니다. 왜냐? 피부양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만 생활비나 용돈이 증여가 비과세가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생활비나 용돈으로 받았는데 큰 금액이다. 그럼 기준이 얼마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금액이 없어요. 월 1,000만 원을 받아도 그걸 전부 다 소비를 했다? 그럼 솔직히 말하면 생활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딱 들으셨을 때 월 1,000만 원? 많지 않으세요? 결국은 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자산이 계좌에 계속 쌓여 있고 이걸로 SK 하이닉스 사거나 삼성전자를 샀다. 바로 자산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증여입니다. 말 그대로 생활비나 용돈은 소모 썩이고 일시적이어야 돼요. 바로 소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계속 축적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돈을 월에 500만 원 줬다고 해봅시다. 근데 생활비 자녀가 150만 원만 쓰고 350만 원 계속 쌓여 있어요. 1년이면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 넘잖아요. 결국 그거는 자산을 축적해 있기 때문에 증여가 될 수 있다. 이거 큰 틀을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세관청에서 그럼 내 계좌를 보고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은 자녀가 어느 순간에 도래를 합니다. 언제가? 주택을 사는 시점이 도래해요. 그게 그러면 10년간 계좌를 다 볼 건데 한 9년 전부터 전세 보증금 보태줘 뭐 보태줘 쭉 나와요. 그때 한 번에 스노우볼이 돼서 빵 터져요. 그러면서 엄청난 증여세와 거기에 관련된 축축축축 쌓여 있었던 가산세를 한 번에 때려 맞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크나큰 고통으로 와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 터질 때 아주 무섭게 터지는 게 증여세 세무조사고 그걸 대부분의 분들은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한 번 터지면 아주 세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세금과 상속 증여는 평생에 경험할 일이 이 5손가락 아니에요. 근데 한 번 터지면 기본 몇 억이에요. 이걸 꼭 유념하셔야 돼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뭐 내가 50만 원 더 냈어, 100만 원 더 냈어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억 단위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걸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좀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자산 가치가 계속 우상향 된다 그러면 미리미리 증여를 하라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룰입니다. 이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줄 수 있고 성년은 5천만 원까지 10년간 증여자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발 미리미리 주세요. 그리고 상속세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편해요. 절세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상속은요. 죽는 순간 모든 게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상속 플래닝은 다 100% 뭐냐면 증여입니다. 증여 아니면 내 부동산을 자녀에게 싸게 팔까? 이런 플래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여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미리 증여와 양도를 실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속세는 거의 픽스돼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바꿔요. 근데 그 신고서 넣을 때 많이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기는 있어요. 그건 이제 너무 실무적인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 앞단에서 최대한 빨리빨리 증여를 해라.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있는데 이번에 상속세 관련된 개편이 조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좀 유념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증여세도 만약에 개편이 됐다 그러면
그러면 상속세 이거 증여세 개편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지? 그럼 대부분 그 다음 연도 27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만 그럼 기다렸다가 증여를 할까? 요런 것들의 플래닝을 항상 그 세제 개편할 때 한번 유념했다가 시점을 좀 조율해서 해보는 거 꼭 추천을 드립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나중에 뭐 얼마나 내게 될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여세는 아주 간단해요. 결국은 증여재산 공제 10년간 얼마를 자녀에게 줬었는지 따져보시고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성년이면 5천만 원 거기까지 무상을 줄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세금입니다. 근데 부동산을 준다 그러면 가장 핵심은 그 자산의 가치를 낮춰야 돼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낮추면 안 되겠죠. 대표적인 게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 그래서 앞동에서 나랑 똑같은 84 타입이 뭐 최근에 10억에 팔렸다. 그러면 내가 10억으로 가격이 거의 픽스가 돼요. 근데 여기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동에서 팔린 건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고 내 거에 대한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면 돼요. 네, 감정평가라면 앞동에서 팔린 건 로얄층, 로얄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거는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잖아요. 대부분 한 10% 정도는 낮아져요. 극단적으로 한 20%까지 낮아지거든요. 우선 가치를 낮추고 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담이 오면은 탁상감정, 탁감이라 그래서 평가사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려요. 평가사님 이거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 뭐 근처에서 10억이 팔리긴 했지만 한 8억 9천까지 뭐 이러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8억 9천으로 이제 미팅을 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8억 9천에서 5천만 원 빼고 8억 4천에 대한 증여세 낸다, 계산을 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한 2억 정도 나오겠네 증여세 뭐 이런 것들 따지고 증여 취득세도 얼마 낼 건지 고민을 한 다음에 이걸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캐시 현금을 증여를 해서 부동산을 사게 하는 게 나을 것인가 이런 다양한 의사결정들을 그때 짜는 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계산하는 건 부모님 거라고 해봅시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 별도로 봐야 돼요. 결국 인별세금이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더하시는데 거기서 많이 놓치시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10년간 사전증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모님이 극단적으로 말을 할게요. 그냥 26년 7월에 돌아가신다는 가정으로 그러면 10년간 내가 아니면 내 형제가 아니면 내 엄마가 말 그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엄마도 상속인이잖아요. 10년간 계좌 내역으로 받은 게 얼마가 있을까를 한번 확인해 보는 절차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 계좌 내역을 상속세 세무조사 때는 다 봅니다. 다 봐요. 뭐 그냥 거래 금액이 좀 큰 것만 보는 것 아니냐. 최근에 손주에게 주택 청약 가장 얼마가 낮죠? 2만 원이잖아요. 2만 원씩 10년간 240만 원 준 거 추징했습니다. 2만 원도 잡아내요. 여러분들 옛날 생각하셔서 아니야 100만 원 이하는 안 봐. 그거 한 4, 5년 전 얘기예요. 요즘은 이론도 다 봐요. 진짜로 아예 달라졌습니다. 그 이쪽의 세무조사 패턴은 아주 고도화되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신 분 있어요. 100만 원 이하는 안 보던데요. 그거 한 5년 전 얘기인데? 5년이나 지금이랑 얼마나 차이 났다고. 여러분들 5년 전과 지금의 AI 속도랑 비교하시면 아주 정확해요. 국세 행정 속도가 딱 그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고도화가 아주 많이 됐죠.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우리만 AI 씁니까? 국세청 분들 AI 당연히 쓰겠죠. 폐쇄적인 AI지만 그럼 거기서 얼마나 정보 추출 능력이 빨라지겠어요. 그러면 더 잡아내는 게 쉬워지겠죠.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10년간 증여한 것들 전부 다 합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합쳐야 되는 게 보험금. 생각보다 돌아가신 보험금 받는데 이걸 많이 빼먹으세요. 요 정도. 뭐 추정상속재산이랑 뭐 퇴직금이랑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세 가지를 다 더해보시고 그다음에 빼기. 뭘 빼냐? 채무를 빼야죠. 채무. 대부분 아파트나 부동산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임대 보증금. 왜냐면 돌려줘야 될 거니까 빚이잖아요. 얘 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빼는 게 근저당권. 근저당권에서 대출받은 거 있잖아요.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거 빼고 그러면 이제 상속세 재산가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배우자가 없으면 5억을 빼세요. 그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세율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추후에 아버지가 혹시나 돌아가시면 내야 될 상속세입니다. 근데 그게 억 단위가 넘어간다. 이거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억을 한 번에 내야 돼요. 6개월에. 물론 이제 쪼개서 내는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쪼개서 내더라도 매년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1,000만 원, 2,000만 원? 나 세금 다 떼고 애들 교육비 주고 뭐 하면 남는 거 1년에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돌고 있는 게 뭐냐면 페이첵 투 페이첵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월급을 받으면 집이나 각종 비용으로 써가지고 저축을 못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대부분 미국이나 선진국이 50%가 넘는데요. 대한민국 곧입니다. 곧.
월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남는 돈이 없어. 저축을 못 해. 그럼 뭘 못 해요? 세금을 못 내요. 그럼 어떻게 돼? 부모님이랑 평생 소중히 살았던 그 집 팔아야 돼요. 뭐로? 금매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걸 권하지 않았는데 요즘 정말 많이 권하는 게 뭐냐면 종신보험 가입하십시오. 종신보험. 아까 말했던 보험금이야, 보험금. 부모님을 이제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랑 수익자를 자녀로 해요. 그러면 이게 보험금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보험료 냈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아요. 이건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돼요. 자녀가 온전히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1억 원을 온전히 받았다라고 해봅시다. 이게 자녀의 생활을 나아지게 만들어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런 개념이에요. 너 이거 받아서 상속세라도 내야. 안 그러면 부동산을 못 지키니까.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취득세 내고요. 상속세 연부연납이라서 쪼개서 내는 거 첫 번째 조각 내는 데 쓰는 거야. 그것도 부족해요. 요즘 상속세 기본적으로 3억, 5억씩 나오는데 1억 가지고 뭐 합니까? 종신보험 1억 받아봤자 와 그냥 이거 좀 덜 형제들끼리 싸우고 보험금 예를 들어 취득세 정도 내고 상속세 조금 내는 데 쓰면 딱 끝나버려요. 진짜 그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화폐 가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근데 종신보험 이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형제들이 엄청 싸웁니다. 왜냐면 재산은 갖고 가고 싶은데 또 상속세를 내야 된대. 근데 나는 이 집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집 받아서 나는 온전히 보관해서 미래에 비싸게 팔고 싶은 거야. 근데 상속세는 막 몇 억 나오니까 형제들끼리 네가 내라, 네가 내라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야. 제가 그걸 맨날 라이브로 현장에서 봅니다. 두 눈으로. 너무 심하게 싸우면 제가 경찰 바로 부르거든요. 아, 나가서 싸우세요. 죄송합니다. 나가서 싸우세요. 너무 많이 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욕심이 있죠. 어쩔 수 없이. 근데 부동산은 팔긴 싫고 근데 어떤 형제는 세금 내야 되니까 팔아야 된다. 현금은 하나도 없고 최근에도 어떤 상속세를 끝내는데 상속 재산이 140억이셨어요. 근데 현금성 자산은 2억밖에 없어요. 그분 상속세가 40억대입니다. 여러분 40억을 어떻게 내요? 쪼개서 내도 연마다 4억을 내야 돼요. 가상금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쪼개서 낸다라는 개념이 뭐 10년 쪼개면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쪼갠들 4억이 있습니까? 자녀들은 직장 생활해가지고 아무리 긁어 모으고 거기서 월세를 받아도 2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의사결정을 해요? 금매를 팔아요. 근데 요즘 안 사요. 그리고 못 사요. 왜 그러냐? 주택을 금매로 내놔도 생각보다 가액이 높으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까지 믹스를 하셔야 돼요. 상속인분들은 금매 팔면 무조건 사겠지? 생각보다 현금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못 사는 분들도 많아요.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35억짜리 아파트다. 대출 2억 나오는데 그럼 33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만 그걸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 사면서 가격 안 깎겠어요? 35억짜리인데 아 30억 해주세요. 저 돈도 없는데. 갑자기 상속재산이 5억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금 내려고 금매를 팔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제발 좀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종신보험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을 못 해요. 부모님 나이가 70살 넘어가면 보험사에서 거절을 해요. 왜냐면 이분 곧 돌아가실 건데 보험사 입장에서도 수익을 챙겨야 되니까 생각보다 미리미리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래서 많이 말하는 게 지금의 부모님 안 되면 선생님 가입해라. 왜냐면 그거 받아서 선생님도 곧 나이가 60대다. 선생님도 곧 종신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가 경제적 능력 손주죠.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주가 자녀죠. 아빠의 보험 가입을 지금 해야 된다. 지금부터 세팅하셔야 된다. 그럼 딱 듣고 나서 본인이 지금 상속세 몇 억 내게 생겼는데 본인 것 아버지 보험 가입 안 되는데 이거 받고 나서도 문제네. 내가 어떡하지? 그거 딱 생각하면 보험 가입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